황혼의 반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들일까요? 초인종이 딩동댕 하고 울렸다. 할아버지 프레드와 할머니 리세트는 겁에 질린 동물처럼 바닥에 웅숭그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그들이 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벌써 3주 전부터 세누와 나누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 얘기가 자식들이 소식을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온다던데. 두 노인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닭장처럼 철망을 쳐놓은 대형 버스가 보였다. 바로 그 악명 높은 휴식, 평화, 안락센터의 버스였다. 그 행정기관의 약자 CDPD. 분홍색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반항하는 노인들을 붙잡는 데 쓰는 커다란 그물을 한껏 감추고 있었다. 프레드와 리세트는 서로 바싹 몸을 기대었다. 프레드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자식들도 부모를 버린 셈이었다.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마저도 부모를 CDPD에 넘기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프레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그래도 자기네 자식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을 배척하는 운동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처음에 노인들을 지지했다. 입에 발린 소리일지언정 노인 공경의 미덕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노인들을 여론의 심판에 넘겨버렸다. 한 사회학자가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 나와서 사회 보장의 적자는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인들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노인 배척 운동이 전선에 정치인들이 공격에 가세하였다. 그들은 의사들이 너무 쉽게 약을 처방한다고 비난하였다. 마구잡이로 노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태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다. 학자들의 분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어졌다. 먼저 정부는 인공심장의 생산을 중단시켰다. 그 다음에는 피부와 심장과 간의 대용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동결시켰다. 대통령은 신년 담화를 통해 노인들을 불사의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가 노인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상한 것은 그 담화가 75세 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의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 자체가 상당 부분 첨단 의학의 보살핌 덕분에 발휘되고 있는 것임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담화가 있은 뒤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약값과 치료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75세부터는 소염제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80세부터는 치과 치료에 대해 85세부터는 위장 치료에 대해 90세부터는 진통제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을 비하하고 배척하는 광고 문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개 먹이 광고에서였다. 이 광고에는 한 노인과 개가 등장한다. 노인이 개밥 그릇에 담긴 먹이를 훔치려고 하자 개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댄다. 그러면서 플리키,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꾸는 먹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그 즈음에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말이 들어간 포스터가 나붙었다. 65세는 괜찮아요. 70세요? 손해의 시작이죠. 노연의 이미지는 점차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와 결합되었다. 레스토랑 문에서 70세 이상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제 아무도 노인들을 옹호하려 들지 않았다. 현관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프레드와 리세트는 몸을 움찔하였다. 열어주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거요. 프레드가 그렇게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들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 너머로 철망버스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리세트는 이웃에 사는 풀트랑씨 부부가 버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토요일 오후면 을에 함께 어울려 카드놀이를 하는 부부였다. 보아하니 그들 역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모양이었다. 문 열어요.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물을 지니고 있는 직원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노 부부는 서로 기대어 다시 몸을 웅크렸다. 성난 주먹질이 멎는가 했더니 발길질이 그 뒤를 따랐다. 철망 버스 안에 갇힌 풀트랑씨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프레드와 리세트는 지난 토요일에도 그들 집에 놀러 갔었다. 네 사람은 노인 배척 법률들을 화제에 올렸다. 프레드와 리세트는 CDPD가 아주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풀트랑 부부는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말세예요, 말세. 어떤 집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나무에 묶어놓고 바캉스를 떠나기까지 한대요. 부모가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악천후에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센터로 가게 되는 거지요. 센터에서는 어떻게 지낸대요? 리세트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묻자 풀트랑씨 부인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광고에서 주장하기로는 노인들에게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던데요. 타이며 아프리카며 브라질 등지로 놀러가게 해준다면서요. 그 말에 풀트랑씨가 코웃음을 쳤다. 그건 공식적인 선전일 뿐이에요.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하는 판에 우리에게 외국 여행까지 시켜줄 리가 있겠어요? 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뭔가 짚이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늙은이들에게 주사나 놓겠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해 독극물 주사를 놓고 있어요. 설마요. 그건 너무... 그들이 우리를 곧바로 제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우리를 데리고 있죠. 우리 자식들이 생각을 바꿀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노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에게 주사를 놓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놓는다며 노인들을 속이는 거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데 풀트랑 씨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프레드가 잘라 말했다. 그건 풍문입니다. 나는 그게 한낱 풍문일 것이라고 확신해요. 세상에 아무리 인정이 메말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못 인정할 수는 없어요. 지레 겁을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장밋빛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낚아놓은 자들이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풀트랑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래층에서 CDPD의 하수인들이 현관문을 노루발 장도리로 따고 있었다. 프레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루세트의 허리를 잡았다. 루세트는 남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렸다.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함께 창턱으로 올라가 훌쩍 뛰어내렸다. 그들이 떨어진 자리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추락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프레드는 결연하게 벌떡 일어나 루세트의 팔을 잡아 끌며 CDPD의 버스 쪽으로 내달았다. 그는 잽싸게 운전석에 앉아 질풍처럼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는 한참 동안 버스를 산 쪽으로 몰고 갔다.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의 다른 노인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차를 세웠다. 아무도 말문을 열지 않았다.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프레드가 말했다. 압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직감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CDPD는 정말이지 전혀 갈만한 곳이 못 됩니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다들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쭈뼛거리고 있는데 풀트랑 씨가 갑자기 만세!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약간의 시간을 두고 모든 승객이 그를 따라 만세를 외쳤다. 풀트랑 씨 부부와 다른 노인들은 앞을 다투어 프레드와 루세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하였다. 하지만 프레드는 그들을 말렸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찰이 곧 쫓아올 겁니다. 서둘러 산속으로 피신하도록 합시다. 숲에 당도하자 도망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날씨가 추운데 여기엔 산짐승들이 많을 텐데. 프레드가 그들을 지켜보다가 말문을 열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느새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하긴 그가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냈으니 이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그였다. 경찰이
열심히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몸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을 찾아내는 것이 급합니다. 프레드의 침착한 모습에 다른 노인들도 냉정함을 되찾았다. 1시간쯤 지나자 현장을 탐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제법 큰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모두 동굴로 갔다. 여기에서는 안심하고 불을 피워도 되겠어요. 폐암에 걸려서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살베르 여사가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다른 노인들은 장가지들을 주워다가 쌓아 올렸다. 연기가 동굴에 가득 차서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고도 비만에 걸린 노인 한 사람만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심하게 기침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동료들은 그를 땅에 묻기 전에 임시 변통으로 간단한 장례 의식을 치렀다. 매장이 끝난 뒤에 전직 과학 저널리스트인 랑굴로아는 동굴의 연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동굴 천장의 흙으로 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보자는 것이었다. 그 일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최초의 교훈이었다. 경찰이 우리를 찾아낼 거요. 프레드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여기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한 노파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는데. 프레드가 노파의 말을 잘랐다. 추억을 자꾸 되새기는 일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한탄과 하소연도 부질없습니다. 이제 현재 속에서 살기로 합시다.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 조류에 우리 자식들이 세뇌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첫 번째 실루엣에 이어 다른 세 사람의 실루엣이 잇따라 나타났다. 노인들은 모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프레드는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횃불 하나를 잡고 입구로 나아갔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며 그가 물었다. CDPD에서 나왔소? 한 발 더 다가가 보니 그들은 CDPD 체포대원들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동굴 속의 도망자들과 똑같은 늙은이들이 서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어떤 센터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여러분을 찾아다녔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그렇게 사정을 설명한 다음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발랑베르그라고 합니다. 전직 의사죠. 그 옆에 서 있던 이가 빠진 노부인이 자신은 발랑베르그 박사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프레드가 다시 차분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라 모든 노인에게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소식이 금방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도주해서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분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제 24명이었다.
새로운 노인들은 자기들이 챙겨온 물건들을 꺼내 놓았다. 다른 노인들이 곧 우리와 합류할 게 틀림없어요. 이전까지는 센터에서 도망을 쳐도 살아갈 희망이나 도피처를 구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붙잡히고 말았지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산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수백 명의 노인들이 우리를 찾아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아닌 게 아니라 나날이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 반란자들의 진영에 가세하였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오던 길로 혹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병에 맞는 약이 없어서 죽는 노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점점 강인해져 갔다. 처음에 동굴과 근처에 다른 동굴들의 결집한 노인들이 곧 100여 명에 달했다. 프레드와 리세트는 CDPD가 두려워하고 70세 이상의 노인들 모두가 찬양하는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다. 프레드는 한 노인이 가져온 카메라로 은신처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의 사진은 곧 아름아름으로 퍼져나가 노인들의 집에 걸리게 되었다. 반란자들은 자기네를 지칭하는 이름과 스스로를 결집시키기 위한 슬로건을 찾아냈다. 그들의 슬로건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였다. 이어서 그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선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단을 작성하였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노인들은 아기들을 돌볼 수 있고 뜨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미질이나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아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연대할 줄 알고 함께 어울려 살 줄 압니다. 만일 인간이 가장 약한 자들을 죽인다면 인간의 모든 살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노인을 배척하는 법률들을 철폐합시다. 우리를 제거하기보다 활용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들은 이 호소문이 전국에 걸쳐 배포되도록 손을 썼다. 하지만 프레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네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CDPD에 아직 갇혀있는 노인들까지 모두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경찰과 CDPD는 반란자들이 숨어있는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고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전직 장성들이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반란자들과 합류한 뒤로 그들은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젊은 장관들로 구성된 새 정부는 양보하기를 거부하였다. CDPD의 체포대원들은 노인들을 자택에서 끌어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장비를 동원하고 있었다. 반란이 온 나라로 확산되기 전에 일을 끝내려고 그렇게 포악을 떠는 듯 했다. 정부는 물러서기는커녕 점점 더 강경한 정책으로 빠져 들어갔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동이 금지되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반란군의 첫 거점이 된 동굴과 그 뒤에 새로 찾아낸
여러 동굴은 완전히 요새로 변해 있었다. 안전이 보장되고 편의시설이 늘어나자 산속에 숨어 사는 삶도 그런대로 쾌적해졌다. 노인들은 그런 삶이야말로 참다운 청춘을 되찾게 해주는 기적같은 삶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게릴라 활동에 정부가 불안을 느껴 결국에는 노인 배척 법률을 개정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자기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계속하면 대통령이 자기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들의 반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냈다.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헬리콥터들이 숲 위로 날아올라 바이러스 샘플들을 다량으로 살포했다. 위세트가 가장 먼저 죽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투항을 거부하였다. 반란자들에게는 긴급 백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이 백신을 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재고를 폐기하도록 명령한 바 있었다. 따라서 전염은 피할 수가 없었다.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3주일 후 경찰 병력이 살아남은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들은 어떤 저항에도 맞닥뜨리지 않았다. 프레드는 CDPD 대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 대원들은 20세 미만의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소대에 속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프레드는 주사를 맞고 죽기 전에 자신에게 주사를 놓은 자의 눈을 차갑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